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소통과 화합 열린 서울가정법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학교폭력이야말로 학교에서의 그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요.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늘 법원에, 그것도 가정법원에, 그리고 가정법원 중에서도 서울가정법원에 와 계십니다. 오실 때 그 꽃들도 이제 날씨는 좀 흐리기는 하지만 꽃들도 막 향기롭고 이제 녹음도 싱그러움을 점점 더 품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실 때 보시면 지방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라는 것이 왜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정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사사건과 그리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민사사건이라든가 형사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민사사건이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 같으면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징역형이라든가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걸 선고하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가사사건은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가사사건은 부부나 가족, 기타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다루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재판상 이혼이라든가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 그 다음에 자기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성을 여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성을 남성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우리 법원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보통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성이었다가 이제 여성으로 바꿔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건도 이 가사 신청 사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학교폭력하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내지는 대책을 위한 교장 선생님들 연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저희가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면 주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정도가 비교적 좀 경미한 사건으로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처분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 가정법원은 다른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과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과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민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독립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다른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 같은 곳에서는 이 사법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후견 복지적 기능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사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사법적 기능으로는 우선 이혼 소송 같으면은 누구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통 다른 법원에서는 이걸로 끝나겠지만 저희는 후견 복지적인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유무를 떠나서 부부가 동등한 치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견 복지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성격이라든가 민주적인 성격 그리고 교육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재판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사법 기능에 있어서는 판단자의 자세가 되겠지만 후견 복지 기능에 있어서는 복지가 주로 의사라든가 상담가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부를 담당했던 실무관이 원래 민사 사건을 담당을 하다가 가정법원에 오게 됐는데 가정법원에 와서 보니까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내과 의사 같고 그 다음에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정신과 의사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는 단순한 어떤 판단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복지적인 기능을 통해서 다른 법원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그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인간관계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 가사 사건이라든가 소년 사건, 가정보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 내에서는 법관도 전문법관이라든가 이런 가사 사건이나 소년 사건,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법관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학을 전공한 조사관으로 하여금 같이 협력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법원 외에서도 사회 내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들 보면은 판결은 판사 혼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판사가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적인 자원들과 협력을 해서 가사사건 같으면 민원 옴부즈맨이라든가 시민자원봉사자, 통역자원봉사자, 그리고 조정위원, 상담위원 이런 분들과 함께 그리고 외부의 행정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국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기관이나 병원 등의 사설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에서도 지금 그 소년자원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위탁보호위원과 심리상담 전문가 그리고 국선보조인, 화해공고위원, 청소년 참여법정 관련된 진행인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도 국회라든가 행정기관 그리고 상담이나 수감기관들과 함께 소년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성격은 결국은 이런 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인간관계 이런 것을 후견 복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교육적, 치료적, 문제 해결적, 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가정법원은 재판하는 곳인지 아니면 인생 문제를 해결 치료하는 곳인지 둘 다를 관리하는 곳이 가정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해결보다는 인간관계 학문에 기초한 과학적인 해결, 그리고 사회 내의 여러 자원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민주적인 해결, 그리고 후견복지적인 기능이 가미된 교육적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그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열림을 위한 몸부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사법적인 해결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그 판사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정말 수도자적인 입장에서 판단만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울타리를 치우고 소통과 화합하는 가운데서 후견복지적인 해결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사건 같으면은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혼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도 그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정이나 상담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공동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부모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참여법정이라든가 전문가 진단이나 심리상담제도, 화해공고제도, 처분전 교육 그리고 이제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국선보조인제도라든가 청소년 희망캠프 그 다음에 서울가정법원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 그리고 집행기관 이 소년사건을 집행하는 데 여러가지 집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집행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과 화합 그리고 열림을 위한 우리의 마음 및 자세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에서는 이 헌법이 사실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행복추구권, 기본권이라는 것은 결국 여자냐 남자냐 아니면 남편이냐 아니냐 자녀냐 부모냐 그리고 시부모인지 며느리인지 장인, 장모, 사위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소통과 화합과 열림을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은 학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 헌법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도 이 헌법 정신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학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 각종 기본권을 그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소통과 화합, 열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 행정직원이 같이 소통과 화합, 열림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보다 열린 학교, 보다 멋지고 훌륭한 학교,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법원이나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헌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런 소통과 화합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학교 내에서 지금 소통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 학교 폭력은 종전에는 학교와 관련된, 그래서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것에 국한됐지만 지금 5월 1일부터 그리고 일부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 법에 의하면은 지금은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인정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인정되는 폭력 중에서도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은 그것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이라든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법률에 따른 학교장 선생님들의 임무를 보시면 우선은 상담실과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라고 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인데요. 이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교감선생님이라든가 상담교사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요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장애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렇게 조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 교장선생님들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그리고 장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해달라고 교장선생님들께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장선생님들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의 보호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요청으로는 우선 심리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리고 원래는 전학이 있었는데 전학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상담이라든가 조언, 일시보호, 그 다음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원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라든가 학교장 선생님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을 한 다음에 이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장애인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그 대책위원회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 부담은 역시나 피해 학생의 보호와 동일하게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라든가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부장을 한 다음에 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라든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의 경우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되고 고등학생만 퇴학 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에 대해서는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해당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그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기관이 어디냐라는 거는 결국 그 법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교육감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경과라든가 결과보고를 받을 때 만약에 그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그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대책 마련에 기여를 했을 때는 상훈 수여 및 평정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좀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이라든가 그다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및 그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 그리고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마 선생님들께 그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다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그 보호자가 공개 요청을 할 때 그때는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실 때에도 그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위원회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서 학교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애 조치를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그 법률상으로는 보면은 다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징계 조치라는 것이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른 조치보다는 아마 미미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가해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 선생님의 그런 조치라는 것이 무시당하고 학교의 권위가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양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 서울가정법원에 통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고에 대해서 만약에 가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싶으시면 만약에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요청에 따른 학교장애 조치를 가해 학생이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학칙 개정을 하시면 이 부분은 상대방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학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한 학칙 위반 사건은 제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처음이 되기도 했고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졸립니다. 그런데 이런 졸리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통고에 대해서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따가 진행을 할 배인구 부장판사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